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육아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하는 식의 제도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주문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육아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재택근무 보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선 때 시민의 제안을 받아 발표한 4대 국민 공약 중 하나입니다. 비대면의 이런 언택트 문화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정부는 5일 근무 중 이틀은 집에서 사흘은 사무실에서 하는 혼합형 근무제까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조업 등 현장 근무가 필수인 업종은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 등에선 아직 육아휴직도 충분히 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단축근로, 탄력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제도를 통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냈습니다. 저출산휴 관계자는 육아재택의 일괄적인 의무화는 쉽지 않다며 일가정 양립제도의 중요한 근로 형태라는 걸 명확히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저출산 관련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도 포함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150만 원을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 원까지 올리고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교육 예산 일부를 끌어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검토 중인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현금을 더 주는 겁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뒤 7살까지 매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도 17살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1년에 11조 원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위원회는 최근 교육 예산을 끌어쓰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줄면서 예산이 남는데 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또 교육부가 내년부터 복지부에 보육 업무를 넘겨받는데 이에 따른 예산을 교육부로 넘기지 말고 저출생 대책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보 통합의 예산을 기존 교육 예산과 교부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절감되는 기존의 보육 예산을 시급한 국가 과제인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위원회는 여러 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장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도교육청도 거세게 반발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아직인데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확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올 한 해 동안 유아용 유모차보다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성탄절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워 이동하기도 합니다. 슬개골 탈구가 있어서 많이 걷지를 못해서 좀 걷다 보면 이제 힘들어할 때는 유모차에 태우기도 하고 또 멀리 이동할 때는 유모차에 태워서 버스 타기가 좀 편해요. 나이가 많거나 다리가 불편한 반려동물을 태우는 유모차 판매는 올해 급증했습니다. 국내 한 오픈마켓 조사 결과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은 유아용 유모차를 계속 추격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사는 가구는 지난해 600만 가구로 전체 25%를 넘어섰습니다. 4가구당 1가구 꼴인데 반대로 저출생은 가속화하면서 소비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은 5년 전만 해도 1명에 육박했지만 꾸준히 하락해 올해는 0.7명에도 못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다 고물가 여파로 사용기간이 짧은 유아용품은 중고 거래가 더 활발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낮아지는 출생률과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관련 용품 판매량 역전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5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통계청이 오늘 전망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더 암울합니다. 인구는 3분의 2 토막나 3,600만 명대로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절반은 63세 이상일 걸로 예측됩니다. 당연히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도 커질 전망인데 김민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사라지는가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인구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년 만에 내놓은 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50년 뒤 3,600만 명대로 쪼그라듭니다. 지금의 3분의 2 수준인데 최악의 경우엔 3천만 명 선도 위태롭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2036년엔 출산율이 1명대를 회복할 전망인데 반등 시점은 2년 전 추계 때보다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는 불가피합니다. 단순하게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나이는 현재 45세에서 50년 후엔 63세로 밀립니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실제 50년 후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00만 명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인 총 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계속 많아져 2072년에는 118.5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인구 피라미드는 배가 불룩한 항아리형에서 부양받아야 하는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이 됩니다. 지난 1960년 삼각형이었던 피라미드가 100년 만에 거꾸로 뒤집히는 겁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5만 3천 명씩 순유입될 걸로 통계청은 예측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